우리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예. 78세. 아유, 아직도 정정하시네. 옆에 어머니는요? 더 많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듣고 싶어서 오셨는지 아니면은 뭐 지인분 때문에 그냥 연락받고 오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한번 여쭤볼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두 어머니들 혹시 좋아하는 꽃이 어떤 꽃이 있으세요? 꽃이. 예. 우리 꽃 중에. 무궁화꽃. 무궁화꽃은 우리 꽃이 아니라 서양꽃입니다. 그거는. 예. 서양꽃이고. 원래 서양꽃인데 이제 우리 꽃이라고 이제 국화가 된 거죠. 그죠? 예. 우리 꽃 중에서. 무궁화가 우리 꽃이 아닌 걸 오늘 처음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와이에 엄청 피는 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집 뒤에 잔뜩 펴있던 꽃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예. 근데 우리나라 꽃 중에 금강초롱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아주 예쁘죠? 그죠? 8월 말에 피는 금강산, 오대산 이 일대에 피는 꽃. 금강초롱의 꽃이 우리는 금강초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금강초롱이 외국 사람들은 금강초롱이라고 안 불러요. 왜? 국제식물학회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름은 금강초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리 꽃인데. 우리 자생식물인데. 예. 그 꽃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부사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부사. 하나부사. 하나부사가 어떤 놈인 줄 아십니까? 일본 놈이죠. 그죠? 하나부사가 만든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 1882년에 제물포 조약. 1882년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모군란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이모년의 군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당시 고종하고 명성 민왕후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뒤로 엄청나게 돈을 챙겨 먹었어요. 뭐 관직 그냥 막 팔아먹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이건 국왕한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종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성황후가 좀 달라요. 이 사람들 매천야록 보면 말입니다. 새벽까지 술 마시고 파티하다가 밤 늦게 새벽에 자는 거예요. 새벽에 자다가 오후 2, 3시쯤 일어나요. 그러다가 좀 업무 좀 보다가 또 파티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건 외국 사람들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날 흥청망청 노느냐고 돈이 부족해서 군인들 월급 줄 돈을, 쌀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쌀에다가 모래 섞어서 놓죠.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쌀가마니 준 것 같은데 안은 죄다 모래였던 거예요. 그러니 몇 년간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참을 수가 없어갖고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민왕후가 어떻게 됩니까? 저 장원으로 도망갔죠. 그죠? 장원으로 도망가고 흥선대원군 잠깐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일본 그 공사관 막 때려 부시고 말이죠. 그 뒤에 배후에 일본이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모군란이 어쨌든 정리가 흥선대원군이 복귀하면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 하나부사 이 새끼가 말이죠. 조선인 관리들을 어디로 부르느냐. 제물포 관청에서 한 게 아니라 제물포 앞바다의 일본 함대로 불러드립니다. 군인들이 잔뜩 있는 자리에서 총 들고 대포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위압을 주면서 맺은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 제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일본인들의 자위권을 위해서 조선의 일본 군대를 법적으로 주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일본이 다시 이와 같은 자위권을 확보를 위해서 평화헌법을 없애버리고
군대를 외국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법조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본, 이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강화하고 1945년 이후에 최초로다가 한 달 전에 군대 사열을 했어요. 앞에 미사일 지나가게 하고 탱크 지나가게 하고 위로 비행기 날아가게 하고 말이죠. 1945년에 68년 만에 처음으로다가 사열을 했어요. 지금 제2의 제물포 조약이 다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군대를 한반도에 정식으로 주둔시키가 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결국은 1910년에 나라를 빼앗아 가게 했던 거예요. 그 1882년에 제물포 조약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사람들이 남의 군대를 인정하게 만든 것이고 그 뒤 1894년에 갑오농민 전쟁 때 농민군들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게 당시 고종하고 민왕후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외세를 물리치겠다라고 일어났던 그 백성들을 국가 지도자인 고종하고 민왕후가 불러들여서 자기 나라 백성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할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다만 그 하나부사가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합니다. 10월 26일 날 정확하게. 그래서 10월 26일 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그리고 나서 하나부사가 일본 정계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일본 정계. 그래서 1911년에 일본 정부가 일본 왕실의 친척이 아니면 당시 자귀를 주지 않았어요. 자귀를. 공우백작 이 자귀를 주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의 이제 우두머리 관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부사한테 자귀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남작의 자귀를 수여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오늘날 일제 식민지 지배, 일제가 강점하게 된 한반도의 가장 큰 영웅은 하나부사라고 해서 하나부사의 자기를 기념해서 하나부사가 제일 좋아했던 조선 땅에 왔을 때 제일 좋아했던 꽃이 금강초롱이어서 금강초롱의 이름을 하나부사로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초롱의 이름이 하나부사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현재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발견됐던 448종의 자생식물,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당시의 자생식물 100%가 일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꽃들이 다 일본 이름이에요. 현재 2013년 11월 26일 현재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자생식물의 꽃들이 우리 꽃들이 다 일본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일부의 지식인들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곤충들, 우리 자생곤충, 우리 이름으로 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 된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들, 우리 이름으로 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 꽃과 나무, 곤충, 이런 게 외국 사람들은 다 일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꾸자. 바꿉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식물학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로 이렇게 된 거 바꿉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왜 안 됩니까? 합시다. 그랬더니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이름 돼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왜 바꿉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알고 봤더니 무엇 때문이냐? 자기 스승들, 자기 스승의 스승들,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 왔던 식물학자들과 함께했던 그 학자들의 제자가 지금 한국 식물학계의 가장 원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왔던 식물학자 나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카이의 분류법을, 일제시대 때 나카이가 만들었던 식물 분류법을 이제 1990년대에 대한민국의 식물학계도 이제 성장을 했으니 대한민국 식물학계와 연계된 국제식물분류법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했더니, 나카이의 제자, 현재 살아있는 가장 컸던 당시의 식물학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식물학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카이 선생의 유지를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내 못 바꿨습니다. 지금도 못 바꾼 상태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비단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이 아베 총독이 이야기했던 대로 식민지 교육이 다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사 교과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잘한 게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철도도 놔주고 항만도 놔주고 항구도 만들어주고 전기도 공급해주고 발전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공장도 짓고 그래서 산업화도 되게 한 거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20번째 안으로 발전된 경제대국을 이룬 사실 가장 밑바탕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지극히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가들이에요? 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젊은 친구라기보단 우리 몇 학년이니? 5학년. 넌 참 훌륭한 어머님을 두었구나. 이런 자리에 다 오게 됐고. 우리 저 친구 말고 나머지 다 성인이에요. 성인이라 제가 이야기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현재 교학사에서 나온 국사교과서가 1944년도 말서부터 1944년도부터 위안부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서 광주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 끓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피 끓는 얘기냐? 가령 이런 겁니다. 제 아내가 엄청 피곤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나 아내와 동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꼬드기고 저리 꼬드기고 그래도 안 되게 되면, 야, 이 왼수야, 한번 오늘 우리 합치자, 이렇게 해도 오늘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포기해야죠. 그죠? 여성들도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정말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궁을 한다 하더라도 1회 이상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당시 할머니들 이야기, 젊은 시절에 일본 군대에게 끌려갔을 때 하루에 140명의 남자까지 받아봤다는 겁니다. 14명도 아니고 140명.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140명이.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140명을 받을 수 있는 건가? 140명. 이거는 고통,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렇게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배를 갈라갖고 태아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꼬매고, 그리고 한두 달 아물게 하고, 또 다시 강제로 성접대를 시키게 하고, 또 임신하면 또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선사업가일까요? 한반도에 와서? 절대 자선사업가 아니죠. 이들이 왜 철도를 만듭니까? 이들이 왜 제물포 항 같은 걸 만들겠습니까? 제물포항, 군산항, 목포항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갖고 가려고 만든 거죠.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 갖고 가려고. 우리 어머님 입에서 가져가려고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갖고 가려고, 수탈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천 제물포에서 수원까지, 수원에서 그 시골인 여주까지 기차를 놓습니다. 여주에서 수원, 수여선, 수원에서 인천, 수인선. 그러면 여주에서 뭘 갖고 오려고 한 겁니까? 쌀 갖고 가려고 한 거죠. 여주에서 만들어진 여주 2002 일대 옥토에서 나는 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물포항을 넘어가고 인천, 후쿠오카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일본이 서울서부터 경의선을 만들고 경부선을 만들고 경원선을 만들었어요. 철원 일대에 있는 모든 곡창지대, 철원 연천 일대에 있는 쌀들이 원산으로 거사 원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든가 아니면 다시 서울로 와서 서울서 인천으로 가게 한다든가 의주에 있는 만주에서 일대에 있는 그것들을 다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의 사람들이 동북 삼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그 요동 땅,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 숙종연가서부터 계속 들어가기 시작해서 고종 때 완전히 조선 경락사를 파견해갖고 그 일대 땅을 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직접 통치했던 거예요. 우리 땅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1920년도에, 22년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간도 협약이 체결됩니다. 일본 정부가 간도 일대에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간도 땅을 중국에 넘겨줘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이 우리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넘겨주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간도 땅이 그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기술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무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열받는 것은 바로 그런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만들어졌던 자신들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정신에 대한 문제예요. 조선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말과 우리 글을 당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1940년대 이후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기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공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거는 말이죠. 거꾸로 지배층, 조선인들 중에 지배층, 친일파로 분류됐던, 친일에 합류했던, 아주 친일 플러스 찬양까지 했던 그들은 채 5%도 창씨개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만 죽어라 창씨개명 시키고 아주 가까운 놈들, 걔네들은 그냥 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창씨개명을 갖다가 강요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층 민중들, 기층 백성들한테는 가혹한 수탈 체계를 갖고 그리고 이름 바꾸지 않고 우리말 쓰게 되면 다 감옥에 가뒀던 놈들이 거꾸로 가장 친일과 부일 협력했던 이 조선인들에게는 아주 관대했던 거죠. 왜? 걔네들한테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더 많은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일본 사람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우리 말과 글을 억눌러 버리죠. 그래서 이들이 국어라고 하는 교육을 강제합니다. 그 국어가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인의 말과 글이 아니라 바로 일본인들을 위한 말과 글, 일본어였던 거죠.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졌던 이 국사교과서에서 너무나 어이없게 그 국어를 바로 조선인의 국어라고 기술해버린 거죠. 이러니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말과 글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말과 글을 우리의 말과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자들이 국사교과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국사교과서가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거꾸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국사교과서, 역사교과서가 해야 할 진정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2014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무슨 해냐, 역사적으로. 바로 갑오농민 전쟁의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바로 갑오년입니다. 저는 갑오농민 전쟁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끓습니다. 왜 피가 끓느냐? 죽창을 들고 다녔던 그 농민들의 모습 때문에 피가 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했던 우리 민족의 위대함에 피가 끓습니다. 1894년 갑오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전주성에서 전주 화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명도 안 됐던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을 비롯했던 이 사람들이 사발통문을 돌리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백산으로 달려갑니다. 나지막한 작은 산, 흰백자 백산, 수많은 농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손에 죽창을 들었죠. 왜?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창밖에 없었으니까. 그 전라도 땅에 넓고 넓게 퍼져 있는 대나무를 벤 죽창밖에 그들이 가질 게 없었던 겁니다. 관군들이 갖고 있는 총이 있겠습니까? 관군들이 갖고 있는 칼과 활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창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앉아있으면 대나무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죽산이라고 불렀고, 모두가 다 서 있었으면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농민들에 의해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흰산으로 보여서 백산이라고 불렸던 그 백산인 거죠. 그 백산에서 농민들이 황토현에 나가서 관군들을 물리치고 더 나가서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농민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전주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관군들이 무력했거나 혹은 힘이 없었거나 이미 패망할 나라가 되었는지도 모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농민군들이 조정에서 내려왔던 홍계훈이라고 하는 장수와 화약을 맺습니다. 그 화약 내용이 뭐냐? 바로 집강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집강소는 뭐냐? 백성들이 직접 집강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게 되면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힘으로다가 그 지역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다스릴, 행정적으로 함께할 사람을, 집강을 직접 투표로서 선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있었던 거냐? 바로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8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민주적 제도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공부를 뭐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다 저한테 영국 신사 같다, 영국 신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신 분입니다. 그 시절에 다 그랬겠죠, 그죠? 예. 우리 어머니의 늘 컴플렉스가 지나다니는데 영어로 된 간판을 못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평생 컴플렉스였었어요. 남들이 뭐 얘기하면은 뭐 모르는 채 해야 되니까 아는 척이죠. 그러니까 뭐 이러는데 실제 못 읽는 거죠, 그죠? 이렇게 평생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큰아들한테 영국 신사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예. 우리 아들 참 영국 신사 같다. 우리 어머니 평생 입에 달고 사십니다. 영국 신사. 나중에 역사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영국 신사라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너무나 치욕적인 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영국 사람들 모자 쓰고 양복 딱 입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하나 탁 들고 이러고 다니죠. 멋있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축구가 영국서 만들어진 거예요. 축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영불전쟁 기간에 죽은 시신들, 프랑스 군인들 중에 죽은 시신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해골만 남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그 해골을 걷어차면서 놀다가 만든 게 축구예요. 그럼 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걷어차고 노는 사람들이 신사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이게 되면 덮어주거나 묻어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걷어찬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발적인 사대주의를 갖게 된 거예요. 거꾸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 서양에 있는 나라들, 일본까지 포함해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잘한 일들이고 훌륭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했던 일들은 다 허접하고 쓰레기 같고 천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120년 전에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 집들이 되게 아름다운 집들이었습니다. 이 둥근 초가집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숭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덤도 둥글고 집도 둥근 거예요. 왜? 하늘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간을 무엇처럼 여기라고 했습니까? 하늘같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늘 같은 존재로 봤던 그런 위대한 사상을 만들었던 민족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사상과 이 위대한 행동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사교과서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안 하느냐? 왜? 바로 아까 문학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왜곡하는 겁니다. 친일 그래. 독재 그래. 그거 좀 잘못되긴 한 거지만 근데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나마 그거 했던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끌어온 거 아니야. 이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덕소에서
조금 더 가면은 마석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석에 가면 큰 길가에 어느 개인들의 묘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내판에 보면은 당혹스럽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인촌 일민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을 안 써놓습니다. 인촌 바로 김성수 이야기하는 거고, 일민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성수 묘역, 김연수 묘역 못 써놓습니다. 왜? 자기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호만 써놓는 겁니다. 인촌과 일민.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의 후예가 바로 사실은 진실을 알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구나, 역사를. 자기의 할아버지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수많은 위인들의 무덤은 다 누구누구의 묘, 누구누구의 묘 다 써 있는데, 그런데 김성수, 김연수의 묘소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상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가 다 친일파의 후예들이죠. 단 한 명도 친일파의 후예들이 아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내놓지 못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이 시대를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서 이번에도 인촌 김성수가 항일운동을 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은거에 있었다. 절대 나오지 않았다. 창씨개명하지 않았다. 투쟁했다.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강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천황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 쓴 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도용해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후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우리는 반성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다시는 우리 선조들이 했던 친일행위를 하지 않고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한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이에요. 거꾸로 조상을 위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더 자신을 내놓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 아까 독립운동의 후예분이 지금 저쪽 덕풍 시장인데서 슈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만갑족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전체 최고 으뜸 갑족이라고 하는 이회영 선생 집안이 명동 일대의 모든 땅을 팔고서 만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굶어 죽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이회영, 이우당 선생 후에 그 가족들이 6형제가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러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 가족들의 학교? 공부? 조선의 독립이 우선이지 자식들의 공부가 무슨 공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죠.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학 보내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6.25 때
그 친일파들은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피난 갔습니다. 홍콩 가갖고 전쟁하는 동안에 신나게 놀다가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폐허게 된 그 공간 다 돈으로 다 사들이고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정계, 재계, 관계를 다 잡고 있는 거죠.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사교과서에서 이번에 나왔던 제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랄 것이 바로 이병도라고 하는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일제 식민지 정책에 비판하고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과연 이 글을 쓸 수 있는 양심이 존재하는 것인가?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하지가 않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철저하게 치일화시켰던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지금 역사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라고 하는 정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조차 외면하면서 엉터리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계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곳곳에 아직도 친일의 그림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더 확보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5대, 10대, 천년, 만년 지속하길 위해서 오늘날 이 순간에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무엇냐? 바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왜곡된 정보들, 이 정보들을 그대로 우리가 앉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저런 정보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저 잘못된 진실을 왜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철저한 우민화 정책을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그 이전 정부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제 엄동설환이 시작되는 이 초겨울 날씨에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사회를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민족의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역사 앞에서 당당한 나, 역사 앞에서 당당한 우리, 역사 앞에서 당당한 공동체, 역사 앞에서 당당한 하남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